사상자만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해양대기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지진에 의한 게 아니고요. 쓰나미에 의한 피해예요. 후지산이 지금 학자들 얘기로는 오늘 당장 화산이 분화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임박했다. 지금까지는 예방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서바이벌입니다. 일상 그동안 해왔던 방제책 그대로 가져갑니다. 초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자연재해 가운데 지진이나 지진 해일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피해 복구가 가장 힘든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호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몇 달 되신 것 같은데요. 한 해 1년 되셨나요? 네. 예. 그 보면요. 지난 7월, 오늘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할게요. 네네. 지진하고요. 지진 해일. 뭐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쓰나미라고 이제 쓰나미죠. 보통 하죠. 네. 지진 해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는데 예. 지난 7월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북동 쪽인가요? 그쪽에 보면은 러시아 캄차크, 예. 캄차카 반도가 캄차크반도죠? 있는데 네.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뉴스 영상을 모아봤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대 5m 높이의 쓰나미, 지진 해일이 해안 마을을 덮쳤습니다. 작은 건물은 배처럼 떠다닙니다. 해안가 절벽에선 떨어지는 바위에 놀란 바다 사자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병원에선 수술 중인 의료진이 흔들리는 환자를 부여잡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 해안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규모 7.0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다행히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난 이번 지진은 20세기 이후 6번째로 강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진 6시간 뒤 5,000km가량 떨어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도 최대 1.7m 높이의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And it travel around like 700 kilometers per hour, which is like jet plane. 일본 이와테현에서도 바닷물이 일시에 1.3m나 높아졌고 해안가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적도국가 에콰도르와 남반부 칠레에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우리나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연안 각국 기상당국은 두세 번째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며 하루 정도는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요. 네. 제가 특파원을 일본에서 했는데 그때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대지진 날 때 그 네. 영상하고 좀 비슷한 뭐 저 자신한테도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보면 캄차카 반도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맞습니다. 73년 전인가요? 그때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사실 이번에 조금 전에 영상 보신 대로 이번에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지역이 진앙 인근 지역이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없었고 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지질학적 구조하고 지금 지진 발생 메커니즘 자체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규모가 8.8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거든요. 예, 동일본 지진 말씀하셨지만 그거하고 한 2배 정도 에너지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 2배라는 차이 작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초토화될 만한 그런 수준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73년 전 그때는 네. 어땠어요? 그때는 사실은 지금 추정컨대 당시의 지진 규모가 8.8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수준을 본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당시는 소련이었었죠. 그때 소련 정부에서 발표한 그 피해를 보게 되면은 사상자만 2,000명이 넘어요. 와, 그렇게 많이요? 예, 그런데 미국의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해양대기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축소해서 발표한 거죠, 정부가. 그런데 그 피해가 지진에 의한 게 아니고요. 쓰나미에 의한 피해예요. 지진 해일. 예. 아,
근데 그 쓰나미가 그때 당시에 캄차카의 그 지진 해일 쓰나미가 준 교훈이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는 많이 아시죠? 쓰나미라고 하는 거는 1파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2파, 3파 뒤에 계속 밀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한 번에서 피해를 줬다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오고 예, 이렇다. 아.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그때는 사실 지식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아. 주민들이 해일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왔다가 빠져나가고 나서 해안으로 몰려온 거예요. 아. 그리고 2파가 들어왔을 때 그 피해가 전부 발생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 교육이 됐고 워닝이 있다 보니까 그 경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환경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런 큰 사상자가 있었던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지진 발생 기구가 요번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에도 좀 전에 이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지진의 한 80%가 불의 고리.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난다고 네. 하는데 캄차카 반도 지진도 같은 유형인가요? 맞습니다. 불의 고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환태평양 조산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동그랗게 본다 그러면은 해안가 전체가 전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 동해안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단층이죠, 그냥 그대로. 지금 이제 화면에 화면에 보이는 보이는 게 보면 그래픽으로 저희가 네. 준비를 하는데 20세기 이후에 이번이 6번째로 맞습니다. 아주 강한 지진. 네. 그래서 규모 여섯 번 8.8? 예. 아, 이게 6번째. 20세기 불의 고리고. 네. 그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게 지금 가운데 글씨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아프리카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루어진 전체가 예. 전부 불의 고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붉은색으로 쭉 선이 그려져 있는 지역이 진앙이 되는 위치들입니다. 아. 그래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지진이 주로 발생하죠. 내륙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지진보다는 대부분 규모 7 이상, 8, 9까지 넘어가는 그런 지진들이 발생하는데 네. 6번째 지금 큰 규모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요. 그것도 화면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20세기 이후에 1952년에 러시아 캄차카 지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8.8에서 9.0 나가는 거고요. 1960년에 칠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칠레 대지진 규모가 무려 9.5 여지껏 발생했던 지진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1964년에 알래스카 지진 9.2에 해당합니다. 아,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면 가운데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 1964년이라고 하는. 예. 저 알래스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기억 선명하게 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나무 토막이 하나가 해안에서 밀려오거든요. 예. 그게 트럭의 타이어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관통했습니다. 관통을 좀. 예. 총으로 대고 쏴도 사실은 튀어나가지 관통은 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순간적인 압력이 얼마나 셌으면 쓰나미에 밀려온 나무 토막이 타이어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냥. 보통 쓰나미 하면은 그래도 물결이 천천히 이렇게 밀려오는 건데 그렇지도 않나 보죠.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이 대피한다는 것조차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빠른, 거의 뭐 총알보다 더 빨리 들어온 거죠. 예. 예. 그게 64년 알래스카 지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넘어와서 1900년대 지나가지고 2004년에 남아시아 지진에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했던 지진이요. 그게 9.1 해당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1년 동일본 지진 9.0 그리고 그렇죠. 요번에 예. 14년 만에 규모 8.8의 지진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관측이 있었겠습니다만은 1960년대 이후에 네. 급격하게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강진으로. 지금 보시면 60년대 잠깐 50에서 60년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참 전에서 2000년 넘어서 지금 한 그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룹별로 이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가 있어요. 예. 주기가 있는데 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는 세대가 사실은 인간이 100년 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저 사진 나오는 게 저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상상이 되실까요? 저게 사람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아니고 저 트럭 지진 타이어에 해일의 그 물결에 맞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관통했다고요? 네. 총으로 사실 권총으로 쏴도 저렇게 안 될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양쪽 면이 다 뚫려 나왔거든요. 저 정도로 쓰나미가 위력이 강하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지진 해일, 쓰나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번에 보면은 그러면은 물결이 이제 높이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진에. 예. 영향을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사실상은 이 영향을 받는 나라
캄차카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앞에서 보게 되면 하와이 얘기도 나오고 일본 얘기도 나오고 막 태평양 연안국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지진해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잠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진해일이라고 하게 되면 쓰나미라고 하는 거는 해저 지반 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해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해일의 특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기가 긴다는 물이 들어왔다는 건 물이 해수면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예. 빠졌다는 건 해수면이 낮아진 겁니다. 올라왔다 내려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수십 분에서 1시간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가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컵으로 본다고 하면 해수면이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우리 삼각함수의 이제 사인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인 곡선의 길이를 본다 그러면은 수백 킬로미터가 넘어요.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주기도 길고 파장이 길다. 요번 캄차카 지진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적에 그 지진 파장을 보게 되면 약 300km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파동이 캄차카를 떠나서 만약에 칠레까지 갔다. 칠레까지 거리가 약 17,000km? 아니, 될 겁니다. 캄차카에서 칠레요. 예. 네. 17,000km 정도 됐는데 그렇게 된 얘기는 300km로 나누면 몇 번쯤 될까요? 약 60회. 진동이 6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칠레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아까도 잠시 나왔었는데 태평양에서 깊은 바다에서 시속 700km 날아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17,000km를 마치 여객기 타고 우리가 지금 칠레 간다 할 때 굉장히 걸리는 시간. 빠른 속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돼서 태평양 전역에 지금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쓰나미가 관측된 국가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는 당연하고요. 일본 왔었고 미국 하와이, 알래스카, 그다음에 멀리 멕시코, 칠레까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일본 동북 지방에 약 1m, 1.3m라고 아까 말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하와이에 60cm. 지금 이제 보면은 저거네요. 네. 러시아 캄차카 강진 쓰나미 이제 경보 네네. 주의보 발령 현황인데 네. 이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러시아에 빨간 이제 거기가 진앙지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빵 네. 터진 게 가장 저기 페루, 멀리는 칠레, 예, 뉴질랜드까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영향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지 않습니까? 수십만 물만 있으면 쓰나미는 어딘지 갑니다. 태평양 전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가까운 데가 위험한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먼 데가 그렇죠. 위험한가요? 가까운 데가 위험하고요. 또 하나 멀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0번 반복한 뒤에도 해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멀리 칠레까지도 높은 해일이 들어갈 수 있다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 네. 지질학적으로 원인을 한번 규명하면 어떻습니까? 원인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태평양 조산국이라는 데는 두 개 판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누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누르다 보면 하나는 한쪽은 어딘가 눌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위에서는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다 보면은 얘가 스프링을 계속 쭉 누르면 눌려서 밑으로 지금 압축을 받는 쪽 거기 반발력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탄성체니까 지각이 그 탄성 반발이 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발생했을 적에 한꺼번에 반발에 의해 가지고 그 지표면이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위로 튀어 올라갔느냐가 사실은 지진의 에너지이고 지진의 규모거든요. 9.0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보통 수백 킬로미터 길이에 200~300km의 폭으로 이게 판이 한꺼번에 뜨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게 환태평양 조산국이 동그라미 안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언제 그럼 그게 터지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눌리는 시간은 몇백 년 기다려요. 그러다가 반발력이 누르는 힘보다 반발력이 강해지는 순간 터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단층 종류 보면 네. 정단층, 역단층, 역단층, 주향, 이동단층. 이동단층. 예. 말이 참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죠. 정단층부터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정단층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서로 판이 멀어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되 멀어지면서 어긋나는 거고요. 네. 역단층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임이 판과 판의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강한 단층이 정단층, 역단층입니다. 반면에 주향이동단층은 판과 판 사이의 경계를 옆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그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단층 같은 경우가 정단층과 역단층이 많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형 단층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주향이동, 옆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쓰나미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깊은 바다에서 역단층 아니면 정단층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층 그 움직임이 커야만 쓰나미가 네.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런 현상이 지질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잘 네. 해주셨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번에 피해가 네. 일본의 3.11 대지진 비교하면 피해가 네. 적은 건데 네네. 그 피해가 적은 이유는 한마디로 뭘까요? 첫 번째, 진앙 인근에 흔들림이 있거나 쓰나미가 들어간 지역에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대도시가 집중돼 있고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었다 이번에도 피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번 지진 특징이 뭐냐면 이전 캄차카 지진 같은 경우에 규모 8.8 예를 들어 작게 보면 그렇거든요. 요번도 8.8입니다. 네. 규모는 똑같아요. 근데 쓰나미 높이가 낮았어요. 낮은 이유가 뭔가 봤을 적에는 이 역단층 똑같이 맞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임 맞는 거고 그렇게 했을 적에 역단층이 대양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반드시 쓰나미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에너지가 솟아내는 그런 단층의 움직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에너지가 팍 치고 올라가 줘야 바닷물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그 힘보다는 옆으로 분산되는 힘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적에 길이 방향으로 수백 킬로미터, 폭으로 한 200킬로미터가 동시에 깨졌을 때 그 높은 약 규모 9.0에 해당하는 지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 거대한 면적이 그럼 동시에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는 약한 지점 한 곳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요. 예. 그 열을 가지고 주르륵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수백 킬로미터가 동시에 다 깨지기 위해서는 네. 수분이 걸려요. 여러 분, 그러니까 몇 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파열이 예를 들어서 해안을 따라서 수평으로 쫙 이동한다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해일을 일으켜서 해안 쪽으로 딱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지진 같은 경우는 파열 자체가 바다 쪽을 향했어요. 아, 방향이. 예. 그러니까 파열이 쭉 바다 쪽으로 향하니까 에너지가 육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일이 실제적으로 뭐 가까운 해안에서는 10m 넘게도 들어왔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 규모라 그러면 해안 전체에 10m 규모, 10m 넘는 해일들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m 남짓 그게 굉장히 작은 게 들어갔고 하와이 60cm 들어갔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각국 간의 공조라고 할까요? 네. 쓰나미 경보를 또 신속하게 또 알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 네.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캄차카 지진 예전 1950년대 발생했을 때는 경보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쓰나미 같은 경우는 그 경보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전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국립대양대기청, 노아라고 하죠, 보통. NOAA, 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 노아가 하와이의 PTWC라고 해서 태평양 쓰나미 경보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국 전체, 불의 고리 어디든지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PTWC가 그걸 감지해서 쓰나미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에 태평양 연안국에다 이걸 뿌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태평양 연안국에는 요번에도 해일 경보가 다 들어갔죠. 네. 물론 요번에 해일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건 맞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쓰나미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태평양 연안국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에 태평양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 경보는 같이 또 때려주죠. 그러니까 두 기관이 동시에 이거를 발표를 할 때 신뢰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해일 높이가 이번에 낮았지만 이 경보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테 아까 잠깐 일본 나왔었거든요. 네. 쓰나미 1.3m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사람 거기 노출되면은 그럼 바로 휩쓸려 나갑니다. 다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보를 발령을 했던 거고요. 하와이 60c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사람에 노출되면 다치거든요. 네. 경보 발령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피를 했고 쓰나미 높이는 낮았지만 어찌됐건 사전 태세 그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아예 네.
언제쯤에 지진 해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든지 네.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걸 사전에 예측은 어려워요. 사실 지진을 사전에 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 갖고는 과학 기술 갖고는 판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지진 조기 경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한국도 하고 있고 한국 지금 지진 조기 경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신속하게 나가는 거고 지진의 쓰나미 조기 경보 역시도 다른 경보하고 달리 태풍은 멀리 있을 때부터 미리 알잖아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하기 전에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또는 해일이 도달하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지 언제 그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건 예측은 못합니다. 네.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기술 때문에 신속하게 돌려서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위험을 안다 뿐이지 사전에 그 지진 발생 시기를 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질문을 그렇게 드렸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진 해일이 일어날 징조. 네. 그러면 뭐 심해어가 네. 깊은 데 사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장어 물고기가 얘기 많이 하죠. 올라온다든지 뭐 갈매기가 어떻게 된다든지 네, 구름이 어떻다는 얘기도 하고요. 메뚜기가 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과학적으로 지진 올 것 같다. 네. 지진 해일 올 것 같다. 예측도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실제적으로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전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 작은 규모 지진이 텅텅텅텅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이 터질 적에 아주 민감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 진동을 감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겨울잠 자다가도 튀어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보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느끼세요. 지금 온천물이 뜨거워지고 있어 점점. 네. 이거는 뭔가 지금 지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지진이 터질 것 같아. 제가 공부했을 때도 지금 제가 센다이라는 동북지방에서 공부했었거든요. 일본 도호쿠 대학 예. 나오셨잖아요. 제가 공부했을 때가 95년에서 97년 사이거든요. 그때 그쪽에 이제 고령 노인분들 할머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갑자기 온천물이 뜨거워졌다. 온천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언젠가 지진이 올 거다라고 했던 게 지금 동일본 지진 터진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거대한 메기, 네네네네. 거대한 메기가 메기가 우리 그 땅 밑에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데 메기가 움직이면 지진 네.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기가 자꾸 그런 어떤 민속화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진 발생하기 전에 메기들이 막 난동을 부리거든요.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전에 그 진동이 올 거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작은 진동 가지고. 뭔가 평상시랑 지금 달라. 물에 어떤 진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전에 그 메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서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할머니들의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이제 지진만이 아니고 네. 이 지진 때문에 화산 활동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영상 한번 모아봤는데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화산 가스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크라셰닌 니코프 화산의 모습입니다. 규모 8.8의 초대형 강진이 캄차카 반도를 강타하고 사흘 만에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캄차카주 비상사태부는 화산재 기둥이 6,000m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화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건 15세기 또는 16세기로 수백 년 만에 분화한 겁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지난달 30일 일어난 초대형 강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동쪽 태평양 방향으로 확산 중인데 그 사이에 주거지가 없어 화산재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캄차카 반도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당일에는 다른 화산인 클류첵스카야산에서 분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캄차카 반도 남서쪽 해상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8.8의 초대형 강진 이후 닷새 동안 규모 6.0 이상의 여진은 모두 8번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화산재의 기둥이 네. 6,000m. 6,000m라면은 좀 6,000m 비교를 느끼지 한번 못할 네.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산재 기둥이 그만큼 6,000m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공중으로 6km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밑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압력이 올라간 올린 거죠. 거 아니에요? 예, 거의 총 쏘듯이. 아마 권총을 갖고 쏴도 6km는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건데 이 6,000m 그냥 비교해 드려보면은요 한라산 높이의 7배입니다. 1950m. 네네. 한라산이 그렇죠. 예, 그리고 백두산의 2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객기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게 되면은 그 높이가 6,000에서 7,000m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그 옆을 지나갔다 그러면 바로 옆 비행기 옆에 화산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사실상 화산재가 위험한 거는 쇠에 딱 붙게 되면은요, 이 쇠가 기능을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엔진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돼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진하고 화산이 지금 사실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냐라는 게 가장 아마 궁금하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진이든 화산이든 전부 지각 운동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다만 지진 같은 경우는 지각이 움직이는 거고요. 화산은 그 안에 있는 마그마가 지중해에 있는 마그마가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분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진에 의해 가지고 그 마그마에 있는 부분들의 압력이 증가되죠. 증가하게 되면 그때 분출하는 현상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터진 게 지금 15세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아마도 그 요번 지진 활동이 이 화산 그 마그마요 여기에 지금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이 이제 임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 방아쇠를 딱 당기게 되면 분출하지 않습니까?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게 지진이 아닌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 어쨌든 간에 그 압력의 영향을 지금 준 상태지 않습니까? 압력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지금 7개 화산이 동시에 지금 분화 위험이 있다고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캄차카 반도에서 뭐 거리로 보면은 좀 멀긴 합니다만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백두산은 그럼 영향이 없겠냐? 네. 백두산에도 분화가 다시 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방아쇠가 당겨졌을 적에 그 방아쇠의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캄차카 반도하고 백두산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백두산 화산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 활화산 맞거든요.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화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당장은 지금 어떤 임계치에 다다르는 그런 현상은 없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관측되고 있는 그런 결과고요. 지금도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캄차카 반도의 직접적인 그 캄차카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지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백두산도 있지만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이요. 예. 후지산이 지금 학자들 얘기로는 오늘 당장 화산이 분화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또 하나 같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본의 지금 그 난카이 지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분화구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동시에 두 일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화산 폭발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지질학적으로 압력이 증가한 거고 그게 또 단층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지진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화산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백두산은 사실은 우리나라 가깝고 후지산은 멀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또 판단을 하실 텐데 계절풍이 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남해에서 북으로 올라가요. 이제 곧 겨울에 닥칠 텐데 지금부터 가을부터는 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네. 화산재가 올라갔을 적에 그 바람을 맞았을 때 겨울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한국에 미친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현서평이냐 바람의 방향. 예. 겨울철 되면은 북서계절풍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름철에 만약에 그게 발생했다 내년이 돼서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산재가 올라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산재가 쇠에 붙었을 적에요. 그 쇠가 아마 녹아내리든 제 기능을 못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지진 해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지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으실 거예요. 뉴스에 해외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도가 될 경우에는 작은 지진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 인명피가 컸거나
대개가 규모 7.0이 넘는 지진. 그렇죠. 화면에 아까도 보여드리는 그런 진동의 장면은 규모 8이 넘는 지진의 그 흔들림이에요. 한국도 지진 오면 저럴 거 아니냐? 물론 진앙이 가까운 곳이나 네. 아니면 아파트 높은 곳 많이 흔들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는 대략적으로 규모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큰 지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기록 보게 되면 추정컨대 규모 7 넘는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확률로 봤을 때 일상적으로 많이 오는 지진은 규모 5에서 6 정도고 아까 단층 3가지 그림 나와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위아래 움직임이 아니고 옆으로 움직이는 진동이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흔들림이 작다라는 말씀 첫 번째 드리는 거고 이에 대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조기경보라는 건 뭐가 될 건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보다 실제 지진 딱 맞는 것보다 빨리 뭐가 경보를 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예측해갖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터지고 나게 되면 지진파에는 P파라는 파가 있고 S파라는 파가 있거든요. P파는 사람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S파의 2배 속도로 날아옵니다. 네. 이걸 먼저 감지해서 뒤에 따라오는 S파가 몇 초 뒤에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지진 조기경보예요. 그래서 실제 경주 포항 지진 때도 신문에 그렇게 나왔었죠. 지진파보다 먼저 온 경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P파가 온 거예요, 먼저. 대전에서 그 얘기가 있었다고 나왔거든요. 네. 대전에 P파가 온 걸 감지해서 뒤에 따라오는 S파를 경보로 낸 거거든요. 미리 온 건 맞기는 맞죠. 근데 그 시간이 그 몇 초 가지고 그게 큰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겠지만 10초 전에만 그러니까는 흔들림이 주진동이 오기 10초 전에만 지진 조기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요. 사망 확률이 98%에서 0으로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피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내진 성능이 부족해서 건물이 다친다, 손상을 입는다, 시설이 손상을 입는다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최소한 사람이 준비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경보로서 가치는 있다. 지진은 그렇고요.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한국 위험한 곳이 알려진 대로 동해안입니다. 남해 서해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진 해일 발생 조건이 맞지는 않아요.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심이 1000m가 넘은 곳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야만 해일이 오거든요. 네. 서해는 맞질 않고 그렇지만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중국에서 옆으로 움직인 지진이 주양이동단층이 바닷물을 옆으로 민 겁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해일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메커니즘 굉장히 복잡하죠. 그거는 뭐 수시 해석도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서해가 그렇고요. 남해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남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류구 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규 해구라고 하죠. 육규 해구. 그쪽이 또 이 불의고리 활단층이에요. 네.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쪽으로 제주도를 거쳐 남해안 오기까지는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해일이 오다 죽어버려요.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큰 해일이 올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동해 같은 경우는 진앙이 일본의 서해안에 활단층이 있습니다. 그쪽을 두고 쓰나미가 발생한 게 동해안으로 건너옵니다. 그 시간이 아까 그 시속 700km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거든요. 근데 동해 역시도 수심은 4km가 넘습니다. 진앙을 거쳐가지고 한국 동해안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기상청이 지진해일 경보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로 동해안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도 계시지만 뭐 해수욕장 계시고 그 경보를 들으시고 재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진 해일뿐만 아니라 또 걱정되는 게 태풍이에요. 맞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름철에 태풍이 지금 안 와가고 안심하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박사님 쓴 논문이나 이런 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을 태풍이 더 위험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쓰셨어요? 태풍이 전통적이라는 건 옛날 제가 공부했을 때 한국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태풍이 한국에 내습을 한다. 언제냐면은 바닷물이 뜨거워서 태평양 쪽에 바닷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뜨거운 바닷물을 따라 쭉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태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해수면이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낮아지기 때문에 태풍 발생 확률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인근에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올해 혹시 한국 주변 해수면의 온도 얼마쯤 가는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해수면 온도요? 네. 글쎄요. 올해 지금도 거의 가까운데 30도가량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태풍이 직접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수면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기 네. 빨갛게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수온이네요. 예, 수온인데 저 붉게 나와 있는 부분들 17도, 20도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한국에 지금 30도, 20도 넘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일본도 보니까 거의 뭐 홋카이도 쪽이나 약간 초록색이지. 그 굉장히 밑에 보니까 높아져 다 있죠. 빨개네요. 네, 해수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상기후,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징후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가을이 되면 태풍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도 남쪽에서는 지금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쭉 올라왔을 적에 가을이 되게 되면은 대기는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해수면은 아직까지 그대로 뜨거운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을에 태풍이 없는 이유는 대기 온도도 떨어지고 해수면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기는 차갑지만 해수면 온도는 뜨겁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온도 차이 때문에 태풍을 더 키우는, 그래서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이나 이쪽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태풍 경보라고 해야 되나? 네. 단계? 네. 지금은 이제 강, 중, 네. 뭐 약,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뭐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좀 기상청이 그동안 태풍 강도 표현할 적에요. 강, 매우 강, 초강력 썼습니다. 그래요. 상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강하다면 뭐 얼마나 강화되는 거야? 초강력 뭐 어떤 거랑 비교해서 강한 거야? 이 부분이 너무 정성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단계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네. 저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1부터 5까지 가는 단계로 나눴는데 미국의 허리케인 등급이 사실 1부터 5까지 돼 있거든요.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풍속이 나와요. 최대 풍속이 나오는데 17m부터 54m까지 나옵니다. 초속. 그 17m의 바람이 불 경우에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친다라는 부분들을 또 하나 매칭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해야 직관적으로 금방 아는 거죠. 물론 17m라든가 20m, 30m 태풍이 왔을 적에 현상이 어떻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좀 알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훨씬 직관적으로 뭐 보기에는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1단계는 이제 간판이 날아간다. 네네. 2단계는 지붕이 날아간다. 3단계는 기차가 탈선할 정도로. 네.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4단계는 보니까 사람이나 커다란 돌까지 예, 날아다닌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도 5단계가 날아가고. 되면은 건물이 붕괴가 된다. 그다음에 5단계 되면 건물이 붕괴할 정도다. 네. 지금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그 풍속 단계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 예. 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내가 거리를 걸을 때 저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지식 정보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바람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 취약성은 주체마다 다 다르죠. 사람과 건물과 공장과 어떤 빌딩이나 인프라 시설이나 그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취약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야만 의미가 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 2, 3, 4, 5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은 저런 정보들이 지금은 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넣어놓고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상황만 딱 알려주게 되면은 네. 바람이 왔을 때 그거는 당신은 지금 어떤 위험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추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발생하는 모든 이런 자연현상들이요.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거고 지금 과학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 어떤 위험에 대한 정보, 경보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저하고 이제 대담할 때 제가 슈퍼 태풍이라고 네. 얘기했더니 슈퍼 태풍 그 얘기 쓰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슈퍼 태풍일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오는 태풍은 거의 슈퍼 태풍급 급으로 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슈퍼 태풍 발생 조건이 상시로 갖춰져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제 대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서 좀 보완해야 될 것?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렵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제가 답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 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조금 불안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 한반도에 지금 큰 태풍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이거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완전 잘못된 판단이신 거고요. 네. 지금부터 올해 가을 10월까지 언제 11월이 될 때까지도 태풍 네스에 대한 위험은 계속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올해 비가 왔을 적에 시간당 100mm 강우가 비가 올 때마다 속출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간당 100mm라는 그 강우량은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한국에서 그런 강우량이었었어요. 그게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상기후, 기상이변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많은 분들은 지금도 이제 발표되는 거 보면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이상 기상현상에 대비한다는 말씀, 그건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상 기상 상태입니다. 지금 ING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금융 쪽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뉴노멀. 예. 뉴노멀 한국어 해석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이터가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앞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 전부 뉴노멀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 오게 되는 방제 대책, 그게 지금 뉴노멀로 바뀌어야 되는 얘기예요, 기준이.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는 예방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홍수에 대비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방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못 넘어오게 해요. 네. 뉴노멀에서는 그냥 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는 네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대책이냐? 이제는 피해를 없앤다, 안 됩니다. 줄인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 대책은 뭘까요? 살아남는답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사적으로 이게 발표된 하나가 시사적으로 중요한 하나 사안이 있었는데, 물론 이건 지진 얘기예요. 최근 7월에 일본의 그 난카이 지진에 대비해서 방제 대책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들 써놓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사전에 대피해서 피해를 줄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남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준비하자. 앞으로의 대책은 서바이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언제 한 번 올지 모르는 그런 태풍에 대비해서 그런 방제 기준을 다 높여?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선진국이 취하는 대책은 뭐냐? 재등급을 2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오는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했던 걸 그대로 강화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그대로 가서 피해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만일 사태 그거를 아주 초월해서 크게 넘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큰 태풍이 온다. 네. 그에 대해서는 전략 자체를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살아남아서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집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학교에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체안을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2단계로 나눠서 다 정리드리면 일상 그동안 해왔던 방제책 그대로 가져갑니다. 초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임시대책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대책, 또 하나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 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대체 주택, 대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대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또 하나의 대체안의 임시 시설을 또 하나를 준비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에도 사실은 정착은 이미 돼 있어요. 10년 전부터. 실행화가 안 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아까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아예 한국 정책 역시도 그렇게 기치를 걸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 대책은 내년에도 시간당 100mm, 올해 100mm가 아니고 인천 지역에는 150mm 봤거든요. 상상 초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 이상 완전히 지금 초월한 우리 기준을 초월한 그런 대책 이런 재해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거냐 빨리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대한 세부 전략 만들어 가실 필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뭐
정상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 예.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책이 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방대대책.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뉴노멀이 새로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뉴노멀 또 새로운 기준이에요. 네. 방제 대책의 새로운 기준이 지금 바로 필요할 거고 그게 탑다운으로 정부부터 아예 기치를 거기다 내거는 거죠. 가지고 전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건치가 필요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30초 네. 안전 챌린지 이제 순서인데 태풍에 대비해서요. 네. 꼭 알아야 될 네. 수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지금부터 올 태풍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호우하고 태풍 동반합니다. 가을 태풍에 대비해서 사전에 지붕, 창문 단단히 고정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특히 배수로 미리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풍 내습이 예보된다 그러면 차량은 먼저 대피하시고 그다음에 태풍이 내려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